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뭘까요?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돈 버는 것.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남의 시선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내 뒤에서 뭐라고 할까? 혹시 내가 누군가의 입방아에 오르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쪼그라들고 우리의 행동은 조금씩 작아지고 우리의 삶은 조금씩 남의 것이 되어갑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참 재밌는 게 200년 전 사람이 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도 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남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기 위해 삶의 4분의 3을 허비한다. 그 대가는 텅 빈 허무와 너덜너덜해진 신경뿐이다. 이 말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삶의 4분의 3이라는 건 우리 인생의 75%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치면 60년을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60년을 남의 눈치 보면서 살고 나면 뭐가 남느냐? 텅 빈 허무, 그리고 너덜너덜해진 신경. 이거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았는데 돌아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히 200년 전 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옷을 고를 때 혹시 남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스치지 않았나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내가 한 말이 좀 이상했나? 저 사람이 기분 나빴으면 어쩌지 하고 혼자 되새김질 하지 않았나요? 모임에서 돌아온 뒤에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아니면 너무 말을 안 했나?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았나요? 이런 게 다 남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 몸부림이 결국 우리 삶을 갉아먹는다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남의 시선에 약할까요? 왜 우리는 나 자신의 기준으로 살지 못하고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깊은 욕구 하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아기 때부터 그렇잖아요. 아기가 뭔가를 하면 엄마 아빠를 쳐다봅니다. 내가 이거 했어. 잘했지? 하는 눈빛으로요. 그때 엄마 아빠가 와, 잘했네 하고 웃어주면 아기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 인정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자라면서도 사라지지 않아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고 싶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고 가족한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정에 대한 욕구가 어느 순간부터 변질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를 인정해줘 라는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나쁘게 보지 마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칭찬받고 싶다 했는데 어느 순간 욕먹기 싫다로 바뀌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칭찬받고 싶다는 마음은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어요. 더 잘해보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욕먹기 싫다는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뭔가를 하지 않게 만들어요. 괜히 나서지 말자. 괜히 튀지 말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의 4분의 3을 허비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쓰는 겁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남들 입에 오르지 않으려고, 튀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안 하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으세요?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눈치를 보면서 말을 못하는 사람.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는데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입을 다무는 사람. 분명히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면 어쩌나 싶어서 다른 길을 가는 사람. 아니,
남의 이야기 할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았나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포기한 적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그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할까봐 포기한 적 있지 않으세요? 연사를 하고 싶었는데 실패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시작을 못한 적 있지 않으세요?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릴까봐 참고 산 적 있지 않으세요? 자식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자식이 싫어하면 어쩌나 싶어서 삼킨 적 있지 않으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남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뭐가 됩니까? 텅 빈 허무가 됩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공이 아닌 인생. 내 삶인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 이런 게 쌓이면 결국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내가 뭘 했지? 내가 뭘 위해 살았지? 이런 허망함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너덜너덜해진 신경이라는 것도 참 절묘한 표현입니다. 남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항상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내 모습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이라는 게 보통 거울이 아니에요. 남의 눈에 비친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울은 볼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보이고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전부 다 관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이 너덜너덜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피곤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피곤하다는 말이 진짜 몸이 피곤해서 하는 경우보다 마음이 피곤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던가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도 피곤하고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피곤하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끊임없이 계산하고 그에 맞춰서 매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씁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루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단순히 남의 시선을 무시하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좀 더 깊은 데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가진 것, 즉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둘째는 그 사람이 남에게 보여주는 것, 즉 명예나 체면이나 평판 같은 것들입니다. 셋째는 그 사람 자체, 즉 그 사람의 내면, 성격, 건강, 마음의 평화 같은 것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진짜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세 번째,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라고 했습니다. 이걸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지위에 있어도 속이 텅 빈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진 건 별로 없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두 번째 것, 그러니까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쏟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남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느냐, 이런 것에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하고, 아무리 내가 착하게 굴고, 아무리 내가 눈치를 보면서 조심조심 살아도 나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몇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명은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할 수 있고 또 한두 명은 내가 뭘 해도 안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각자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자기만의 경험이 있고 자기만의 편견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나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는 건 이건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모든 사람한테 좋게 보이고 싶어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안 좋게 보면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넘어가고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허비의 시작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낭비되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날씨를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거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비가 오지 않게 하려고 매일 하늘을 향해 주먹을 흔들고 바람이 불지 않게 하려고 매일 언덕 위에서 소리를 지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저건 좀 아닌데 하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남의 시선을 통제하려는 것도 사실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남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건 하늘의 날씨를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부질없는 일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평판에 지나치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흔한 약점이라고요. 여기서 약점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약점이라는 건 고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고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삶의 4분의 3을 남의 시선에 허비했더라도 그걸 인식한 순간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먼저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게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이야기가 남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상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그 배려와 예의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매 삶을 사는 것과 남한테 잘 보이려고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 나이에 그게 되겠어? 이 나이에 그런 걸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이 말들을 한번 찬찬히 뜯어보면 재미있는 게 보입니다. 이 나이에 라는 말 자체가 이미 남의 기준을 가져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했습니까? 이 나이에 이걸 하면 안 된다고. 누가 정했습니까? 이 나이에 이걸 시작하면 늦다고.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법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일 뿐이에요. 70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80에 책을 쓴 사람도 있고 환갑 넘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남의 입방아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주변에서 말이 많았을 거예요. 저 나이에 뭐 하는 거야?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소리에 에너지를 쓰는 대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뭔가를 이뤘고 뭔가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자기 삶을 살았다는 충족감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남의 입방아라는 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덜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남의 시선은 실제보다 항상 더 크고 더 무섭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자기가 무대 위에 올라가 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마트에서 만난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경조사장에서 만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대부분 기억 못하잖아요. 우리가 남의 사소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남들도 우리의 사소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신경 쓰는 그것들, 사실 남들은 관심도 없어요. 잠깐 한마디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마디 때문에 며칠을, 몇 주를, 때로는 몇 년을 괴로워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균형한 에너지 소비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평생 동네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사셨대요. 옷도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안 되고 말도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고 집도 남들보다 너무 좋으면 안 되고 자식 자랑도 너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평생을 조심조심 사셨는데 어느 날 80이 넘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그렇게 눈치를 봤던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갔지? 돌아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절반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 걱정하기도 바빠서 나한테 관심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다. 그 사람들은 내 인생에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나 혼자 그 사람들한테 내 인생을 맞추고 있었다. 이 한마디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가장 쉽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예심과 허영심은 다르다고요. 명예심이라는 건 내가 떳떳하게 살고 있느냐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 이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허영심은 다릅니다. 허영심은 남한테 대단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남한테 부러움을 사고 싶은 마음.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허영심이 바로 우리를 잡아먹는 놈입니다. 허영심이 작동하는 방식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옷을 한 벌 산다고 합시다. 명예심으로 옷을 사는 사람은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삽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고 입고 다니기 편하고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요. 그런데 허영심으로 옷을 사는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비싸 보이는 옷, 남들이 보기에 브랜드가 있는 옷, 남들이 보기에 멋있는 옷을 삽니다. 내가 편하냐 불편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이 옷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건 옷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자식 교육도 그렇고 경조사도 그렇고 심지어 장례식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남의 눈을 의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결혼식을 어디서 하느냐, 부의금을 얼마나 내느냐, 명절에 어떤 선물을 보내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남의 평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쏟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특히 심해지는 때가 있는데 바로 비교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옆집이랑 비교하고 친척이랑 비교하고 동창이랑 비교하고 심지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랑도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 비교라는 게 참 웃긴 게 위로 비교할 때는 불행해지고 아래로 비교할 때는 안심은 되지만 그 안심이 또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한 단계 올라가면 또 그 위의 단계가 보이고 거기에 또 도달하면 그 위가 또 보이고 이렇게 끝없는 사다리를 오르다 보면 결국 지치게 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 비교의 함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복이란 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밖에서 오는 것. 그러니까 남들의 평가나 물질적인 것들은 순간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행복감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비싼 차를 사면 처음 한두 달은 기분이 좋지만 석 달만 지나면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잖아요. 남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그 순간은 기분이 좋지만 하루만 지나면 또 다른 칭찬이 필요해지잖아요. 이게 바로 밖에서 오는 행복의 한계입니다. 반면에 안에서 오는 행복은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느끼는 충만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 때 느끼는 뿌듯함,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를 잃지 않을 때 느끼는 평안함. 이런 것들은 남의 시선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라 남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남들이 나를 칭찬하든 욕하든 부러워하든 무시하든 내 안의 행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내면의 행복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누가 내 뒤에서 수군거리면 마음이 안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요. 수만 년 동안 사회적 동물로 살아온 우리의 본능이 남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옛날에는 무리에서 쫓겨나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 본능이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것 자체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신경 쓰임에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그것을 인식하고 한 발짝 물러서느냐의 차이입니다.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쓸 수는 있잖아요.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신경 쓰임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누군가 내 뒤에서 뭐라고 하더라. 그걸 들었을 때 마음이 안 좋은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고칠 부분이 있다는 거니까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시기심, 그 사람의 불만족 때문이지 내가 잘못해줘가 아닌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유도 했어요. 밤에 험담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마치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고요. 그림자가 크게 보인다고 해서 실제 대상이 큰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험담이 내 귀에 크게 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주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평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 동네 사람, 지인, 그냥 아는 사람 정도의 관계에서 나오는 평가에 인생을 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봅시다. 지금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을 한 명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죠. 우리가 아는 건 우리가 추측한 것뿐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건 전부 우리의 상상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상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어요. 실체도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허비의 본질입니다. 사실 쇼펜하우어라는 사람 자체가 참 독특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철학자들과 달리 사교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고 남들의 평가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도 인간이니까 완벽하게 초연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남의 시선에 자기 삶을 맡기는 우를 범하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글에는 이런 뼈아픈 통찰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고민한 것들이니까 그만큼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남한테 창피한 짓 하지 마라.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니? 이런 말을 듣고 자랍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애들한테 뒤처지면 안 된다.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남들 수준에 맞춰야 한다.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한다. 이런 압박을 받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남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기준이 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정말 슬픈 일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항상 남들이 뭘 좋아하는지, 남들이 뭘 하고 있는지,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만 신경 써 왔으니까요. 내 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밖에서 들려오는 남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서 결국 내 안의 목소리가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진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다면 혹시 그 이유가 남의 시선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려나? 내가 이러면 이상하게 보이려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있는 건 아닌지요.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사실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패턴이 더 굳어져서 바꾸기가 더 어려워지기도 해. 젊었을 때는 그래도 한 번쯤 반항해 보기도 하고 남들 신경 안 쓰고 내 길을 가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체면이라는 것이 더 무거워지고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를 지키려는 마음이 더 강해져서 오히려 더 남의 시선에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나이가 들수록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이유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좀 허비해도 괜찮다 싶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집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남의 시선 걱정하는 데 쓸 건가요? 아니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에 쓸 건가요?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는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 중 하나로 자만심이라는 것을 꼽았습니다.
자만심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남한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지나치게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남들의 칭찬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남들의 관심이 없으면 초조해하고, 남들의 인정이 없으면 자기 존재 자체를 의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남의 시선은 산소와 같아요.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의존하는 삶은 산소통을 남이 들고 있는 것과 같다고요. 그 사람이 산소통을 놓아버리면 나는 숨을 쉴 수 없게 되니까요. 반대로 자기 내면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숨을 쉬는 사람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남이 어떻게 보든 자기 안에 자기만의 산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남의 칭찬을 받으면 기분 좋지만 없어도 괜찮고, 남의 비난을 받으면 잠깐 마음이 쓰리지만 금방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남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이쯤에서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내면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건가? 거창한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은 의외로 단순한 것들이에요. 첫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 남이 좋아하는 것 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요.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셋째,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는 끝이 없고 끝이 없는 것은 결코 만족을 줄 수 없으니까요. 이 세 가지가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는 거 저도 압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더 어렵죠. 혼자 밥 먹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남들이랑 다르게 행동하면 왕따 당하고, 비교를 안 하면 게으르다는 소리 듣는 사회에서 이걸 실천하는 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은 할 수 있어요. 하루에 딱 한 가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요.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겠다. 오늘은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겠다. 오늘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겠다.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통찰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남의 평판에 집착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니까 남의 평가에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남의 평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나를 평가했으니까 남의 평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안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행복한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불행한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항상 남이 뭘 좋아하는지, 남이 뭘 기대하는지 이런 것만 신경 써왔으니까 정작 나 자신에 대한 탐구는 뒷전이었던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두고 남의 정원만 가꾸다가 자기 정원을 황폐하게 만든 것과 같다고 표현했어. 이 비유가 참 와닿지 않습니까? 남의 정원. 그러니까 남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 정작 내 정원, 그러니까 내 내면은 가꿀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의 정원은 아름답게 보이는데 내 정원은 잡초만 무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텅 빈 허무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체면을 차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체면이라는 건 거의 종교 수준이에요. 체면을 잃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죠. 경조사에 돈을 얼마 내야 하는지, 명절에 얼마짜리 선물을 보내야 하는지, 자식 결혼식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체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안 되는데도 무리해서 큰 잔치를 벌이고 빚을 내서라도 남들 수준에 맞추려고 하고, 속은 골마들어 가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이 체면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한번 차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만큼 했으면 다음에는 그 이상을 해야 하고, 남들이 수준을 올리면 나도 따라서 올려야 하고, 이러다 보면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의 기준에만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돈이 부족해지고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다 허물어집니다. 체면을 지키려다가 실속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너덜너덜해진 신경의 실체입니다. 또 다른 형태는 과시입니다. 과시는 체면보다 더 적극적인 형태의 남의 시선 의식이에요. 체면이 남한테 나쁘게 보이지 않으려는 것이라면 과시는 남한테 잘 보이려는 겁니다. 비싼 물건을 사서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 좋은 곳에 가서 사진 찍어 올리고 싶은 마음, 자식이 좋은 데 다닌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과시입니다. 요즘은 특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때문에 이 과시가 더 심해졌어요.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면 됐는데 지금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자주 과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시가 가져다주는 만족감이라는 게 참 허무합니다. 남들이 와 대단하다 하는 순간은 기분이 좋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그러면 또 다른 과시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건 마치 설탕을 먹는 것과 같아요. 먹는 순간은 달콤하지만 금방 사라지고 그러면 또 먹고 싶어지고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종류의 만족감을 가짜 행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행복은 이렇게 순간적이고 반복적인 게 아니라 조용하고 지속적인 것이라고요. 여기서 잠깐 쉬어가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유 중에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남들과 다르면 혼자가 될 것 같고 혼자가 되면 외로울 것 같고 외로우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남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따라가고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남들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물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혼자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니까요. 사람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 완전한 고립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건강한 관계와 종속적인 관계의 차이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개성을 존중합니다. 내가 남들과 다른 점이 있어도 그걸 받아들여주고 남이 나와 다른 점이 있어도 내가 그걸 받아들여줍니다. 반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는 남에게 맞춰야만 유지가 됩니다. 내가 남들과 다르면 관계가 끊어지고 남의 기준에 맞춰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것은 이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남의 시선에 맞춰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남들과 다르든 같든 상관없이 나를 좋아합니다.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이고 이런 관계에서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조금만 다르게 행동해도 뒤에서 수군거리고 내가 조금만 남들과 달라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내가 아무리 맞춰줘도 다른 꼬투리를 찾아서 또 뒤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이 왜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한지를 생각해보면 인간의 본질이 그동안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사회 구조도 완전히 바뀌었고 생활 방식도 천지 차이가 나지만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인간의 본성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즘 세상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직접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인터넷에 올린 글에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댓글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걸 계속 확인한다고 하잖아요. 남들이 내 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사진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게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데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의 4분의 3을 남의 시선에 허비하는 것의 현대판입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런 인터넷 세상에서의 시선의식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거예요. 대신 다른 형태의 시선의식이 있겠지만 적어도 모르는 사람 수만 명의 평가를 실시간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덜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얻는 한 가지 큰 자산이 있는데 그건 바로 경험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신경 쓰이던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 별거 아니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시잖아요. 그때 그렇게 두려웠던 남의 시선이 결국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는 걸 아시잖아요. 이 경험적 지혜가 바로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들수록 남의 평판에 덜 신경 쓰게 된다고도 했는데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둔감해지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한마디 하면 일주일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좀 그러려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형태로 변하기도 해요. 젊었을 때는 또래의 시선이 중요했다면 나이가 들면 자식의 시선이 중요해지거나 며느리나 사위의 시선이 중요해지거나 또 다른 종류의 시선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자동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 그 시선의식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정말 그 시선에 내 소중한 시간을 쓸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이런 과정을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과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지 남을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그 배려와 존중이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웃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안 하는 것. 이건 배려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이 내 옷차림을 보고 뭐라고 할까봐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못 입는 것. 이건 배려가 아니라 종속입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안 하는 것. 이건 배려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싫어할까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부 삼키는 것. 이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이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자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남의 시선에 쏟고 있는지를 자각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각이 왜 중요하냐면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남의 시선에 삶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그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이미 자각은 시작된 겁니다. 아, 내가 남의 시선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각을 좀 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하고 한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동안 남들이 기대하는 것, 남들이 원하는 것만 생각해왔다면 이 질문이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대답이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 물어보다 보면 조금씩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보세요. 점심에 뭘 먹을지도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걸로 골라보세요. 주말에 뭘 할지도 남들이 뭘 하느냐에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로 정해보세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서서히 나라는 사람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남의 시선에 가려져 있던 진짜 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혼자 있는 게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불안감이고 고독은 나 자신과 만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건 고독이에요. 하루에 잠깐이라도 조용히 혼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이게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남이 뭐라고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 내 뒤에서 뭐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화를 내거나 바로 속상해하는 대신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인가? 이 사람의 말이 내 삶을 바꿀 만큼 중요한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요일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쇼펜하우어가 한 다른 유명한 말이 또 떠오릅니다. 그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여러 마리가 서로 온기를 나누려고 모여들었는데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에도 딱 들어맞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게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 적당한 거리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가족과의 거리, 친구와의 거리, 직장 동료와의 거리가 다 다르죠. 중요한 건 그 거리를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거리. 내가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거리. 이걸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남이 너무 가까이 오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도 아니고 남이 멀리 가라고 해서 무조건 물러서는 것도 아닌 내 기준에서의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고백 같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남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 본인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도 인간이니까요.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90%를 남의 시선에 쓰고 어떤 사람은 30%를 쓰고 어떤 사람은 10%를 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의 4분의 3, 즉 75%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걸 제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겁니다. 75%에서 50%로, 50%에서 30%로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면 그만큼 내 삶을 위한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단순히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너 자신으로 살라는 것이었어요. 남이 만들어 놓은 틀에 내 삶을 끼워 맞추지 말고 내 삶의 틀을 내가 직접 만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틀을 만들면 남들과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남들과 다르면 그만큼 눈에 띄고 눈에 띄면 그만큼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남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으려고 숨어서 살면 정말 입방아에 안 오를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숨어서 살아도 험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소극적이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존재감이 없어?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입방아에 오르지 않으려는 노력 자체가 사실은 헛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뭘 해도 뭘 안 해도 남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쪽이 나중에 후회가 덜하니까요. 여기서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당나귀를 끌고 가는 부자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가는데 처음에는 둘 다 걸어가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당나귀가 있는데 왜 안 타냐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탔더니 이번에는 아들놈이 아버지를 걷게 하다니 하고 혀를 찹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탔더니 이번에는 어린 것을 걷게 하다니 하고 욕합니다. 그래서 둘 다 탔더니 이번에는 불쌍한 당나귀 하고 합니다. 결국 뭘 해도 남들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우화입니다. 남의 입에 맞추려고 하면 끝이 없고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남의 시선 때문에 포기한 것이 뭔가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노래를 좋아했는데 남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안 한 것.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는 소리가 무서워서 안 한 것.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혼자 가면 이상하게 보인다고 안 간 것.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괜히 나서는 것 같아 보일까봐 안 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뭐가 되냐면 후회가 됩니다. 사람이 삶의 끝에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뭔지 아세요? 안 한 것에 대한 후회예요.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해볼 걸. 시작해볼 걸. 한 번쯤 해볼 걸. 이런 후회들이 가장 크답니다. 그리고 이 하지 않은 것들의 대부분이 남의 시선 때문에 포기한 것들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남들이 웃을까봐. 이런 이유로 포기한 것들이 나중에 가장 큰 후회가 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텅 빈 허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후회의 감정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 내 삶인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느낌. 남의 눈치만 보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쳤다는 느낌. 이게 텅 빈 허무의 실체예요. 그리고 이 허무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를 먹지만 그래도 모레보다는 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은 항상 오늘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기에도 가장 좋은 날은 오늘이에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내면의 풍요로움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고 화려한 것이 없어도 충만하고 남의 인정이 없어도 자족합니다. 반면에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항상 뭔가가 부족하고 항상 남의 것이 부러우며 항상 외부에서 뭔가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남의 시선에 집착하는 것은 내면의 빈곤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이 비어 있으니까 밖에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칭찬으로, 남의 인정으로, 남의 부러움으로 내 안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밖에서 가져오는 것으로는 안의 빈자리를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잠깐은 채워지는 것 같지만 금방 또 새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해법은 결국 내면을 가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밖을 신경 쓰는 대신 안을 가꾸라. 남의 정원 대신 내 정원을 가꾸라. 이게 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면을 가꾸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가꾸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 가꾸고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면서 가꾸고 어떤 사람은 글을 쓰면서 가꿉니다. 방법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활동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좋아서 하는 것.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내가 만족하는 것. 이런 활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내면을 가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나도 그랬어. 하고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공감에서 멈추지 말고 실제로 한 발짝을 내디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작은 것 하나라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나 해보세요. 남이 뭐라 할까 생각이 들면 쇼펜하우어의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어차피 남의 시선에 맞추면서 얻는 건 텅 빈 허무와 너덜너덜해진 신경뿐이라고요. 그 허무와 그 지친 신경을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습관이 하루 만에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한 가지, 매일 또 한 가지, 모레 또 한 가지. 이렇게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바꿔나가면 됩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내가 예전보다 좀 덜 신경 쓰고 있네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은 이미 꽤 많이 변한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좀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만족이라는 건 잠깐의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울한 철학자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이 비관적인 시각 안에 역설적인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려는 것이었으니까요. 남의 시선에서, 물질적인 것에서, 외부의 평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이고 시선을 안으로 돌리면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 한 겁니다. 이건 정말 위로가 되는 이야기예요. 행복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니까요. 비싼 걸 사야 행복한 게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한 게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해야 행복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답게 살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쉬운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실천이 쉽다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수십 년의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알잖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시선 때문에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요? 진짜 행복했나요? 남들이 칭찬했을 때 기분은 좋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깊은 행복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안도감이었나요? 다행이다. 나를 나쁘게 안 보는구나. 이런 안도감, 진짜 행복과 안도감은 다릅니다. 진짜 행복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충만감이고 안도감은 위험을 넘겼다는 일시적인 긴장 완화예요. 우리가 남의 시선에서 얻는 것은 대부분 후자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안도감. 그리고 안도감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또다시 남의 시선을 확인해야 하고 이게 끝없이 반복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반복을 고통의 시계추라는 표현으로 설명했어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이고 채워지면 권태가 온다고요. 남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하고 인정을 받으면 잠깐 좋다가 또 공허해지고 이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시계추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밖이 아니라 안에서 만족을 찾는 것.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 이게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전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통해 가져갔으면 하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냥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남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으려고 내 삶을 낭비하지는 말자. 어차피 뭘 해도 뭘 안 해도 남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인간 사회의 속성이니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야기가 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쪽은 내 삶을 사는 거니까요. 남의 시선에 맞추다가 텅 빈 허무만 남기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살다가 욕을 좀 먹는 게 100배, 1000배 나은 삶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내 뜻대로 당당하게 살면 오히려 남들이 존경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로는 튀지 마라, 남들 눈치를 봐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소신대로 사는 사람을 은근히 부러워합니다. 남의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충분히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만 그동안 남의 시선이라는 두꺼운 껍질 속에 갇혀서 그 모습이 드러나지 못했을 뿐이죠. 그 껍질을 한꺼풀씩 벗겨내면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거울을 보았을 때 이전과는 다른 내가 보일 거예요.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힘들어하던 내가 아니라 나답게 살면서 편안해진 내가요. 쇼펜하우어의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길고 깊은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주제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삶의 4분의 3을 허비하고 있다는 말.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는 것도요.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이 말을 한 번 더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남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기 위해 삶의 4분의 3을 허비한다. 그 대가는 텅 빈 허무와 너덜너덜해진 신경뿐이다. 이 말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오늘부터 나머지 4분의 1이라도
나를 위해 써보세요. 아니, 욕심을 좀 내서 4분의 2, 4분의 3을 나를 위해 써보세요. 남의 시선에 쓰던 에너지를 조금씩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내가 진짜 원하는 삶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텅 빈 허무 대신 따뜻한 충만감이, 너덜너덜해진 신경 대신 평온한 마음이 여러분 곁에 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